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주 당직 인사를 마무리했죠. 조직부총장에 김종혁 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홍보본부장에 김수민 전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당내 자체 평가는 다양한 인사들을 기용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김종혁 조직부총장 전화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김앵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게 무거운 짐인데 이게 축하받아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공천 국면에서 조직부총장은 엄청 실세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희는 그냥 잡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정비하고 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공관위원들께서 내리실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정비해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 지역위원회와 전국 시도당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 그래서 네. 공천 관련 실무를 주로 하는 자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당 현안 관련된 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한동훈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경기도당 신년 할애 때 가보고 또 이제 언론 보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당직자들과 만나고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엔 열기라는 게 지금까지 어떤 비대위원장도 이런 어떤 응원과 환영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렬한 어떤 지지가 있고요. 그게 이제 주로 저희 지지자들께서 그런 응원을 보내주시는 거겠지만 그것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총장님도 지역구 활동을 하시니까 네. 지역구 민심을 볼 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과 후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좀 반응이 다르다고 느끼세요? 우리 당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거 김기현 대표 체제로 우리가 총선 제대로 치를 수 있겠어라는 어떤 걱정과 우려가 적지 않으셨어요. 네. 김 대표님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한 이래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선거 한번 치러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네. 그리고 일반 주민들께서도 한동훈은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말 똑똑하게 하고 똑부러지게 하고 그 사람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정치개혁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희망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로 흡수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일단 한동훈 개인의 지지도 이것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것이 당 지지도까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당이 개혁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려야지만 그때 비로소 유권자들과 국민들께서 이 국민의 힘이 좀 변하고 있구나,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이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행보를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사실은 국회의원 특권 포기 그리고 세비 반납이었어요. 정치 개혁이었는데.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예전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왜 답변 안 하느냐 이렇게 되받아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갖다 붙여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면 핸드폰 번호가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다면 그거는 법관의 영장을 발부를 하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지금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들은 전혀 서로 다른 차원의 것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그런 논리다. 좀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또 이제 이것도 정치개혁의 일환인데 당의 귀책 자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강서구청장 사례는 언급을 안 했죠,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저희가 아주 뼈아프게 잘못된 사례였잖아요. 네, 그거는
저도 방송에 나와서 공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건 뭐 그런 얘기를 저뿐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그 당 논의 과정에서 뭐 일각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내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넘겨주는 거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더 지배적이어서 네. 공천을 했지만 예.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로 끝났죠. 그래서 저희는 뭐 이걸 보면서 역시 국민들의 어떤 유권자들의 심판은 무섭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됐고요. 네. 어제 그 저희 비대위 회의하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현근택 변호사와 같은 그런 유사한 발언이 우리 내부에서 이 비대위원들 내부에서 나온다면 그러면 저희는 그거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당에 어떤 상당한 긴장감 같은 것들이 흐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 그 긴장감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좀 더 풀어주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정치 어떻게 보면 초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세진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네네네. 그 정치권 내에서. 그리고 그 기존의 정치 문법이라는 것, 뭐, 그 김 앵커님도 아시고 저도 그 정치부 기자라면서 봤습니다만 아주 오랫동안 관습처럼 이어져 왔던 정치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정치적인 문화라는 게 있는데. 근데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전혀 그것과는 좀 별개의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정치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졌던 그런 문법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가 돼야 된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권에서는 아 이거 뭐 자칫하다가는 우리는 그 뭐랄까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도 불안감이랄까 긴장감 네. 이런 것들이 저류에 흐르기 시작한 게 사실이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이 그 개혁 화두, 네. 그다음에 당의 체질 개선 이런 쪽으로 상당한 어떤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평가신 것 같은데. 상당한 성과를 지금까지 내지는 못했지만 네. 적어도 방향성은 그쪽으로 잡고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은식 비대위원 김구 선생을 폭탄 던지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또 그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쪽에 반발 사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1호 인재 영입 그러니까 했던 케이스인 박상수 변호사는 신도시맘들이 부동산 상승기 이혼 소송으로 그러니까 목돈을 굴렸다. 이런 요지의 또 어떤 주장을 한 바가 지금 공개가 돼서 또 논란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전혀 정치와 상관없을 때 그냥 개인으로서 혹은 뭐 시민활동을 하든가 이럴 때 자유롭게 얘기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발언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앞에 섰을 때 좀 흥분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언에 말실수가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솔한 것들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거를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순간적인 일탈로 그냥 넘어가 줘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동훈 그 위원장님은 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그 들어서 질문을 드렸으면 이 두 사례 모두 대중 집회나 이런 분위기가 막 고조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온 즉석 발언이 아니라 네. 이 두 케이스 모두 SNS에 올린 글에서 그러니까 했던 그렇죠. 주장이거든요. 본인의 글에서 나왔죠. 그렇다면 그거는 숙고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건 본인들의 신념, 다시 말해서 말 실수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본인들이 지금 예를 들면 김구 그 선생님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우파 진영에서 일부는 또 그런 말씀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박은식 그 의사분의 같은 경우는 그 SNS,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역사 과정에서 어떤 특정 사람들이 너무 미화되거나 너무 악마화되는 것들을 그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런 주장을 쳐다가 좀 과하게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과를 했죠.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부총장님 업무와 연결이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인유한 혁신위 때 현역위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공천 배제 방안을 내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가 돼야 혁신 공천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선거든지 대개 치르고 나면 신인이 여야 할 것 없이 한
40% 정도는 신인들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교체랄까 물갈이랄까 이런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예를 들면 힘없는 사람들 다 쳐내고 힘센 사람들 다 남아있으면서 숫자만 맞추면 그것이 개혁이냐. 네.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 그 내용은 사실은 지금 제가 조직부총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건 공관위에서 결정하고 비대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실 거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는 저희 당의 어떤 개혁 이런 방향성과 그 일치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말씀하시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김무성 전 대표 있잖아요. 네,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하면서 나이로 컷오프 하면은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또 선언도 함께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이제 소문이 네. 그 55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공천 안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막 있었어요. 네. 그런데 뭐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공천하고 안 하는 것은 잘못하면 또 뭐 헌법소원에 걸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공천이 배제가 된다면 그 배제되는 것들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 드리고 그 마무리할게요. 어제 네.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이 이제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검찰이 받아들여서 기소를 한다면 네. 그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거다. 고로 특별법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그 깊숙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네.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네. 그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태원 특별법뿐만이 아니라 이태원 사태에 대해서는 이태원의 참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 네, 거기는 네. 뭐 예외나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경찰청장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분명하죠. 근데 그거를 무슨 정치적인 논란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앞서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었습니다.